뭐 변호사님이 채권 추심도 해주시냐 이렇게 하면서 좀 놀라시더라고요. 떼인동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현수막 있잖아요. 그런 하려면 포인트가 뭐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돈을 안 갚던 사람이 돈을 제발 이제 갚을 테니까 이거 좀 풀어달라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없다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갑자기 뭐 갚겠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사건의 저는 메이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주제죠. 바로 돈입니다. 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줄 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건데요.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해서 실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돈을 받고 싶은 건데 왜 채권 추심을 해야 돼요? 이거 실제로 제가 들어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 추심이 뭘까요? 채권은 제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이게 빌려준 돈일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한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윗집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이 지금 엉망이 됐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돈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심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컬렉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돈을 받아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추심 이건 뭘까요?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돈을 받아낸다 이런 단순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돈 받아내는 방법, 다시 말해서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채권 추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직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이 돈은 강제적으로 받아내도 돼 라고 인정해준 공식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판결문, 지급명령, 아니면 화해권고 결정, 공정증서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공증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근데 공증사무실 가서 공정증서 받았다고 무조건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공증 다 받아놔서 걱정 없어요. 이제 추심만 하면 돼요. 이러고 오셨는데 실제로 까보면 공정증서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강제 집행을 당해도 이의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요 문구가 있어야 바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냥 언제 내가 이 돈을 갚겠다고만 돼 있고 도장 꽝꽝 돼 있고 신분증 붙여놓고 이런 걸로는 바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는 바로 압류가 되는데 집행이 불가능한 공정증서면 결국에는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나는 공증해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넋놓고 있다가 시간이 몇 달씩 몇 년씩 날려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들이 돈을 다 빼돌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정증서가 어떤 종류인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나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집행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돈만 추심을 하면 되겠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인데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은행 통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월급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압류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은행 계좌 압류겠죠. 상대방 은행을 알면 그 계좌에 든 돈을 압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계좌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시중은행 전체를 다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직장을 안다. 그러면 직장에서 매달 받는 급여가 있잖아요. 요거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 거래처를 안다. 그러면 그 거래처에서 요 채무자한테 줄 돈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을 압류하는 식으로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는 압류가 안 돼요. 원래 이게 185만 원이었는데 올해 2월 1일자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그거를 반영을 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 통장에 압류를 해보니까 딱 1,000만 원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750만 원밖에 못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못 받은 250만 원은 뭐 다른 방식으로 압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계산해서 어느 은행에 어떻게 압류를 넣을 거냐 추심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강제 경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상태예요. 이미 뭐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다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전체가 아니라 지분 소유만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고객분 중에 뭐 이제 채무자가 부동산 부자니까 땅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추심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오셨던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작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풀 담보가 돼 있어서 쓸 수도 없고 주택도 서너 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근저당 있고 뭐 지분도 작고 이래서 경매 진행을 아예 못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진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해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는 이제 솔직하게 제가 권해드린 거죠. 이거는 변호사 비용만 나가지 결국에는 뭐 소용이 없거든요. 경매도 내가 이제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덮어놓고 경매 절차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동산 집행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 집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집행관 분들이 나와서 옛날에 이제 이분들을 집달리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집행관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TV에다가 뭐 냉장고에다가 빨간 딱지 이렇게 막 붙이는 거 그런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나요? 요런 거를 동산 집행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채무자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실제 추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집에 뭐 현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명품 시계 같은 게 막 쌓여 있다. 이러면 뭐 좋겠죠. 그러면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동사는 뭐 압류가 나온다고 하면 치워놓기도 이제 쉬운 거고 이제 그러고 나면 뭐 냉장고, TV 이런 것만 남는데 우리가 냉장고를 살 때는 몇백만 원 주고 사요. 근데 팔 때는 이게 중고가로 경매를 하는 거니까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산 집행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비용 대비 실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산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심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일단 시작을 하려면 포인트가 뭐죠?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뭐라도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재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아무리 판결문이 있어도 뭐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은행을 어디다 쓰는지, 뭐 직장이 어디 있는지, 집이 어디 사는지 이런 걸 모르면 추심을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재산조사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재산조사하는 방법으로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보면 금융정보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차량, 뭐 보험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법원을 통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들고 그러죠. 그래서 대안으로 사설 재산조사 보고서 사용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법무법인에서도 하고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채무자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이제 하는 방식인 거죠.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확정 정보와 추정 정보가 섞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등기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뭐 사업을 하는 것 같다, 뭐 어느 은행을 쓸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전세로 사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소득이 어떻게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은 조금 추정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죠. 그럼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추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채무자가 사는 집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주택 소유자를 저희가 등기부를 떼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채무자 사는 집 주소하고 소유자가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채무자가 뭐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임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압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보면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잡아가면서 이제 확인하고 추심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법원 통하는 게 정확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죠. 예,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좀 빨리 되니까 법원은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2주일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뭐 재산명시 신청하고 뭐 하려면 기본으로 몇 달씩 걸리는데 그것도 뭐 상대방이 송달 안 되고 이러면 한정없이 늘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2주일이면 되니까 좀 빨리 되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집행 권한이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증을 받았어도 강제 집행 문구가 없는 형태로 받았든지 아니면 뭐 판결문이 아예 없든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집행 권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 권한을 만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거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바로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어차피 똑같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권한을 만들었다. 그러면 뭐 그 이후는 아까랑 똑같죠. 재산조사하고 뭐 추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추심 사례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고객분은 50대 남자분이셨고요. 현재는 건설 쪽에서 이제 좀 중소규모 사업체를 하시는 대표님인데 예전에 이분이 이제 과거에 대기업에 다니실 때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 차례 이제 빌려줬다가 뭐 일부 받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못 받은 돈이 이자 포함해서 총 뭐 1억 8천 요 정도 되신데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제 고객이셨거든요. 이분이 부동산 시행 관련해서 사건을 맡기신 게 있어서 제가 진행을 잘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그 사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변호사님이 채권 추심도 해주시냐 이렇게 하면서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현수막 있잖아요. 그런 데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용역 업체가 있으니까 법무법인에서 그런 걸 하냐 뭐 이런 걸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 어떤 건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본인이 공증 받아놓은 게 있어서 못 받을 걱정은 전혀 없는데 그거를 좀 받아달라고 신용정보회사에 뭐 40%가 수수료 주기로 하고 맡겨놓은 지가 2년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공증 서류를 한번 좀 줘보세요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집행 문구가 없는 형태의 공정증서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집행 권한을 만드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요게 사안을 보니까 지급명령을 해도 상대방이 크게 이의를 안 할 수 있는 사건 같았어요.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급명령을 해가지고 권한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재산조사를 했죠. 해보니까 이분이 일단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거는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을 추정해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했었는데 그게 그래도 잔액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추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채무자께서 다니는 회사가 무슨 모 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급여 채권 압류를 했는데 이분이 또 얼마 안 가서 고기를 그만둬 버린 거예요. 이게 뭐 정규직은 아니었고 좀 겸임 강사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 채권 추심 방법을 써서 거의 1억 정도 아니 1억 이상 이제 추심을 했는데 마지막 몇 천을 끝까지 안 갚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죠.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추가 추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불이익은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면 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신용불량자라는 말로는 들어보셨죠? 네. 예, 이제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는 거고요. 뭐 대출도 안 되고 은행을 아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정수기 렌탈 이런 것도 안 돼요. 안 되고 휴대폰도 살 때 이제 기기 할부로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전세 보증보험 뭐 이런 것도 가입 안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금융권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일적으로도 이제 그 사람이 법인 대표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니면 뭐 취업 제한이 좀 생기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불이익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동안 이제 뭐 돈을 안 갚던 사람이 돈을 제발 이제 갚을 테니까 이거 좀 풀어달라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없다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갑자기 뭐 갚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추가 추심이 좀 되고, 그러니까 돈을 좀 숨겨놓은 채무자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이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분이 2, 3년이나 지났는데 안 갚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네. 그 금액은 그대로인 건가요? 지급 명령을 했을 때 이후로는 저희가 법적으로 법적 이자가 붙는 게 있고요. 그 전에도 이분이 이자 약정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는 당연히 그 동안에 못 받은 동안에 이자가 플러스 돼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죠.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네. 예전에 강제집행 말씀해 주셨을 때도 네. 좀 절차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강제집행이랑 채권 추심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채권 추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돈을 받아낸다. 그러니까 채권 추심을 하는 방법은 그냥 돈을 받아낸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채권 추심은 좀 광범위한 얘기고 그 중에서 뭐 좀 임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임의 지급은 이제 자발적으로 준다는 뜻이죠. 그런 게 뭐 내용 증명이나 뭐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집행 권한을 받아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채권 추심 방법 중에서 좀 강제로 하는 게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컨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 잘 꺼내주셨네. 네, 강제 집행의 방법에 대해서 좀 따로 찍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띄워 놓을게요. 이쪽? 네, 띄워 놓을게요. 자, 오늘은 당연히 받아야 될 내 돈 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송만 이긴다고 다가 아니죠. 내 통장에 입금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죠. 소송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압류부터 그다음에 소송 진행하고 그 후에 채권 추심 단계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실제로 돈을 잘 받아내는 작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냥 소송만 하는 변호사한테 가시면 안 되고 이 전 과정에 걸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부디 골든타임을 좀 놓치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메이의 법세권의 저는 김희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